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4주차 1강입니다. 지금 뭐 학기 초인데 내일 개강이죠.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개강했을 텐데 오늘 제가 지금 3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고 3월 4일 내일 3월 3일이군요. 3월 3일 내일 이제 첫 수업인데 대면 수업으로. 그런데 내일 얘기할 거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화목 수업인데 화요일 날 2시간을 비대면으로 하고 목요일 1시간을 대면으로 한다. 뭐 이런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미리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수업은 미리 찍을 수가 없는, 아니 대면 수업은 미리 찍을 수가 없는 거라서 진도를 이 정도 나가겠지라고 짐작하고 그 부분을 건너뛰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4주차 1강이죠. 3주차 3강을 비대면으로 하고 4주차 1강을 찍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앞에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티탄의 자손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앞에 이제 한꺼번에 다 못해서 분량상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티탄의 자손들 중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신들이 좀 남았는데 앞부분은 레토도 이제 티탄의 자손들인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에 해당하죠.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인 견인데 사실은 뭐 헤라 여신의 질투를 받아서 낳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카테 여신이에요. 헤카테 여신은 원래는 이제 그 근동에서 온 외래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의 올림푸스 신에 완전히 편입되진 못했던, 그래서 이제 이거 티탄족에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반 종교, 특히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헤카테가 이제 마술의 여신이 되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미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래서 이제 뭐 그 점장이한테 가서 이렇게 막 사주를 해서 이렇게 죽게 한 마술을 걸게 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소용이 됐던 모양의 헤카테가. 그래서 이 헤카테는 보통 이제 머리가 셋 달린 것으로 또는 세 명의 여신이 하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여성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었고 그다음에 저승의 신이고 밤의 신이고 삼거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갈라지면 그게 이제 삼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갈림길이죠. 갈림길은 삼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삼거리라서 이게 이제 갈림길, 뭐가 갈라진다, 나눠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승,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을 매개하는 신, 뭐 이런 의미도 됐고, 그 다른 경로로 이제 마술, 그리고 달의 신, 달이 이제 초승달, 반달, 보름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미에서 헤카테 신이기도 하고, 삼거리에서 세 개의 길을 같이 보는 신이고, 그리고 건널목의 신이고, 뭐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건널목이나 삼거리에 헤카테 여신상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하늘과 땅, 저승의 영향, 이것도 세계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신이고, 보통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은 셋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헤카테 여신은 하나면서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제우스 편을 들었기 때문에 티탄이지만 제우스가 존중했고 역할을 보존하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저승문을 지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로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헤라클레스가 싸울 때 옆에서 횃불을 들고 도왔다고 해서 횃불을 가지고 있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을 나타내는 특징이죠. 어트리부트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 지물이라고도 하고 상징물, 그런 것들로 이제 상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여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티탄 중에 이아페토스가 있고 그 이아페토스의 자식들이 제우스의 대립자들입니다. 아틀라스,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이아페토스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 개성화가 덜 돼 있는 거라서 그런지 그림을 찾기는 어려워요.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동생, 그 다음에 메노이티오스라고 하는 좀 잔혹한 티탄 자식이라고 돼서 제우스에 의해서 이제 벌을 받고 아마 이게 번개를 맞았을 거예요. 이런 신들이 이제 다른 티탄의 후예들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헤카테 여신인데 하나의 기둥을 둘러싸고 세 여신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이 작품은 기원전 3세기경에 나왔던 트리플 헤카테 앤 카리테스. 그러니까 헤카테이기도 하고 카리테스, 그 카리스 여신이라고 하는데 카리테스는 복수죠. 카리스 여신은 이제 우아의 여신이라고 하죠. 미의 여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세 여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보티첼리 그림 같은 경우 세 여신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강강수월래하고 있는 장면 경우에 이제 보통 그게 카리스 여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세 명의 여신이 이렇게 동그랗게 등을 맞대고 붙어 있는 방식으로 돼 있죠. 이건 그 로마의 하드리아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군요. 대리석 조각이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 그리스를 굉장히 사랑해서 아테네에 여러 이제 건축물도 세우고 그랬던 황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것도 이제 이건 그림이지만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유명한 위대한 영국의 시인이며 판화가 미술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 상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게 18세기 1795년 작품이군요. 펜과 잉크로 그린 작품이라는데 헤카테를 그린 겁니다. 정면만 얼굴이 보이고 뒤는 고개를 돌린 형태로 돼 있죠. 이거는 테이트 갤러리, 런던 테이트 갤러리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림 멋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지물 어트리뷰트, 영어의 어트리뷰트 속성이에요. 그 여기 열쇠 들고 있고 여기 횃불도 들고 있고 한쪽엔 칼을 들고 있죠. 세 명의 여신이 하나 합쳐져 있는데 하얀 나신이 있고 뒤에는 검은 나신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헤카테의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법의 여신이고 그런 이 마녀의 조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르케라는 여신이 나올 텐데 칼립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이아라는 또 그리스 신화 최대의 악녀. 네. 이 메데이아도 마술을 쓰는 마녀였는데 헤카테의 여사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이아손과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헤카테가 이런 마녀들의 선조가 되는 거죠. 칼립손이 뭐 키르켄이 다 마녀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폰토스. 우라노스의 자식 중에 폰토스, 최초의 바다, 뭐 원초적인 바다 이런데 이 폰토스의 자손들은 괴물들의 선조들이 됩니다. 뭐 다 괴물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네레우스, 사람은 아니고 바다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신들이 좀 캐릭터화돼 가는 거죠. 오케아노스, 폰토스, 그리고 네레우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레우스는 바다의 신, 물의 신이죠. 물의 신, 바다의 신이고 물의 신인데 물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물은 그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물에 얼굴을 비출 수가 있죠. 사물을 비춰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모습이 바뀐다라는, 그러니까 물의 신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습을 둔갑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쉽게 잡히지 않죠. 잘 도망다니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 네레우스를 붙잡아서 황금사과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가 보통 보면 그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새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처럼 생산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바다 ним페, ним페는 ним프라고 보통 많이 님프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요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정은 보통 영국 동화 같은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대현 선생님 요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리스 표현은 ним페입니다. 근데 ним페라는 건 뭐 요정이라기보다는 그 하급 여성 신들을 ним페입니다. 보통 이제 강과 바다 또는 나무 이런 것들의 정령들이죠. 그래서 이 바다 ним페들 50명의 바다 ним페를 낳습니다. 노리스와 결합해서. 노리스는 이제 밑에 있지만 오케아니데스, 이거는 그때 설명하죠. 50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게 ним페, 네레이데스라고 봅니다. 네레우스의 딸들이란 뜻이에요. 자식들, 네레이데스. 그 중에 유명한 네레이데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였던 테티스이고,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암피트리테. 테티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연도 많고, 반면에 암피트리테는 이제 포세이돈과 결혼했다는 정도, 그래서 신화에 가끔 언급되는 정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도리스는 아까 얘기했던 도리스는 그러니까 네레우스의 부인이 된 도리스는 오케아니데스 출신입니다. 무슨 걸그룹 같긴 하지만 이게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해서, 테티스는 원초적 바다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해서 3천을 낳습니다. 바다니까 규모가 커요. 오케아니데스, 그 중에 한 존재였던 도리스가 네레우스랑 결합을 하고, 또 다른 존재 타우마스는 놀라움, 경탄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인격화되어 있는 신은 아니죠. 이 놀라움의 신이 낳은 존재들은 이리스, 하르피야, 폭풍 정령들이에요. 이리스는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무지개 여신. 우리 눈에 있는 홍채, 까만 부분은 이제 동자고, 그 퓨필이라고, 영어로 퓨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까만 눈동자에 보면 사람 상이 맺히거든요. 내가 보는 대상의 상이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뭐 작은 꼬마애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퓨필이란 말이 어린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퓨필. 동자란 말, 눈동자의 동자도 그겁니다. 동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걸 둘러싼 동그란 도너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아이리스, 홍채인데, 이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갈색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 별별 색깔이 다 있잖아요. 파란색, 뭐 녹색 등등. 이 홍채가 여러 가지 색깔을 띌 수 있다고 해서 무지개 빛깔 같다고 해서 아이리스, 이 홍채가 여기서 따온 말이고, 하르피야는 나중에 이제 뭐 아르고의 몸이라 등등이 나올 텐데, 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 얼굴을 한 새 같은 존재고, 폭풍 정령도 그렇고, 이렇게 타우마스는 놀라움이란 뜻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날아다니는 존재들, 공중에 떠 있는 존재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키스와 케토가 결합을 해서 그라이아이, 그라이아이는 그레이, 영어의 그레이가 여기서 없겠군요. 그라이아이 회색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나중에 이제 페르세우스 모험 이야기 나올 텐데, 세 명의 여신들인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색 여인들, 노파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노파가 아니라 그냥 백발로 태어난 거죠. 젊은 여인들이고 아름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눈과 이가 하나라서, 이거 뭐 이런 거에서 보면 나중에는 좀
노파로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눈과 이가 하나라서 서로 돌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르세우스가 중간에 가로채서 길을 묻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고르고 또는 고르곤. 이거보다는 이제 메두사가 더 잘 알려져 있죠. 이들도 셋으로 되어 있는 신인데 머리가 셋 달린 거죠. 그래서 이 고르곤이라고 합쳐서 고르곤 자매들인 거고요. 그 중에 둘은 불사의 존재고 메두사만 가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누구죠?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가죠.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니까 거기서 존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두사는 여인이니까 메두사가 포세이돈과 관계를 해서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페가소스, 날개 달린 말이 나오는데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지만 동시에 말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나중에 변형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세이돈 얘기할 때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사우르라는 남자가 태어나는데, 이 크리사우르는 원래 이제 황금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금이라는 건 이제 신을 뜻하기도 해서 말의 신인 포세이돈과 사람으로 잘 바뀌는 변신을 잘하는 포세이돈의 성격을 같이 갖추고 있다 그랬고, 이 크리사우르는 나중에 게리온이라는 몸통이 셋인 존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케토가 다른 자식들을 낳는데 에키드나와 티폰을 티폰은 따로 태어난 거고, 참 에키드나를 낳는데, 에키드나가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모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괴물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에키드나와 티폰은 이제 뱀 또는 용괴물이고, 이 둘이 결합해서 개와 뱀의 혼종들인 괴물들을 낳습니다. 오르토스가 이제 게리온의 개일 거고, 케르베로스는 저승을 지키는 머리가 셋 또는 뭐 50, 100개 등등이라고 하는 저승의 개이고, 그러니까 하데스. 그다음에 휘드라, 뱀의 머리칼을 하고 있는 존재죠. 이거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휘드라를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고, 키마이라는 몸통이 사자고 뭐 얼굴이 사자고 뭐 뱀꼬리를 하고 몸통은 염소인가 이렇게 돼 있는 괴물인데, 역시 이제 그 그리스 영웅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물리치는 괴물이고요. 네메아의 사자도 이 헤라클레스가 물리치는 괴물이고, 황금 사과 나무를 헤라의 황금 사과 나무가 있는데 헤스페리데스가 거기를 지키고 있죠. 헤스페리데스는 여신들이니까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를 지키는 라돈이라는 뱀 괴물이 있습니다. 그 뱀 괴물도 이 에키드나의 자식인데 다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래서 비운의 어머니 에키드나는 상반신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반신 이제 뱀 모양을 하고 있는 괴물이죠. 여기 이제 있지만 여성신이 셋으로 되어 있거나 상체는 아름다운 여인이거나 하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앞에 건 잘라내야 될 얘기네. 보통 여성신은 이제 셋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에키드나처럼 상체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하체가 뱀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여성 혐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 되게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세상인데, 그리스는 고대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의 세상이면서 동시에 여성들을 하대시하는, 그러면 또 특히 이제 헤시오도스 같은 시인들이 좀 고약한데, 근데 헤시오도스만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풍조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만 해도 여자가 나선다, 뭐 여자라는 건 하등하다, 뭐 여자들은 뭐 비합리적이다, 뭐 등등 얘기들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 혐오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남자아이들 시각에서 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젖을 먹으니까 엄마의 가슴 이런 건 친숙한데, 그 가슴 밑에 부분은 금지된 영역이죠.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래서 끔찍한 어떤 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뱀으로 상정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남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스 여신이고요. 여기 잠자고 있는 미소녀는 모르페우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 그 남편의 죽음을 꿈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헤라 여신이 이리스는 이제 보통 그 헤라 여신의 그 전령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리스가 자매신인 모르페우스를 찾아가서 그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 중에 여인에게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합니다. 꿈에서. 그 장면. 그래서 그 심부름가 있는 장면으로 그려진 게 이 이리스 여신. 아름답죠? 그 1811년 작품이고,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러시아에 있네요. 자, 이게 그라이아이 중간에 지금 눈을 빼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장님 젊은 여인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이 화가의 그림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에드워드 버넨 존스, 번 존스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번 존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1892년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라파엘 전파라고, 라파엘의 화풍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던 영국의 화풍 미술운동에 서 있었던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화가입니다. 번 존스. 자, 이거 보시죠. 네레이데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선원들이 있는데 그 선원들을 환영한다고 할까요? 선원들 앞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그 네레이데스를 그렸습니다. 이건 1886년 작품이고, 스페인 화가인가 봐요. 호아킨 솔로라 이 바스티다. 그러니까 줄여서 이 바스티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 1860년에서 69년 사이에 그린 건데, 이게 오케아니데스, 바다의 ним페들.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자,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뭐 PPT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용량이 많으면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뻑뻑거리기 때문에 파일을 3개로 끊었어요. 그래서 파일 하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 있고, 아이고, 두 번째, 자,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올림포스 신들이 태어나서 신들의 전쟁을 벌이는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202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사크로파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관, 그러니까 돌관인데 그 관의 뚜껑, 그 관 뚜껑에다가 보통 이게 장식을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조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건데 무사 여신들입니다. 9명의 무사 여신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 이 무사 여신이 9이 되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좀 불분명하다가 각자 역할들도 좀 애매하다가 나중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관묘는
AD 2세기경에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석관이라고 하는데 마블이라고 되어 있네.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이 우리는 뭐 잘 만나기 어렵지만 대리석이 굉장히 그 무른 연한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두부처럼 썰려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조각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섬세한 조각을 하기 좋은 거죠. 자, 그 파일도 바뀌고 챕터도 바뀌고 해서 두 번째 여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하면 우리가 아마 4주차 1강을 요걸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감질 나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집단의 신화와 개인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신화는 집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화, 원신화는 신화가 유포, 전승되는 집단의 집단 창작인 겁니다. 이 구술로 전승되는 과정에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듣는 사람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뭐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의 어떤 의지가 뭐 창작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의식과 또는 무의식을 통해서 걸러지고 수정된 결과물이 신화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있는 부분들이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드러내게 되고 또 그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을 잘 드러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늘이 왜 안 무너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신화에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하고 비일관된 이야기들이 같이 병립되어 있는 게 뭐 신화의 현실입니다. 여기 유라노스와 아틀라스 얘기들이 뭐 서로 있는 것, 그리고 뭐 지브롤터 해협의 뭐 하늘의 기둥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설이 있는가 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하는 이야기, 역사를 쓴다거나 뭐 철학적인 설명을 한다거나 이게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역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내가 이제 어느 강의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역사 강의에서 그리스의 경우에는 역사가들이 개인입니다. 뭐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측으로 나눠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30년간 전쟁을 한 것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기원전 4세기 5세기인가요? 기원전 5세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쓴 역사가가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 있고, 또 후반기를 쓴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에요. 우리는 동양 같은 경우 어떻게 사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신화로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사관들의 이름을 우리 잘 몰라요. 사관들의 이름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서 역사를 씁니다. 전쟁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 히스토리아라는 책은 페르시아 전쟁이 왜 발발해서 어떻게 진행된 일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지적 호기심으로 쓴 거예요. 로마만 해도 사관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 전복관들인데, 전보는 전복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매해 로마에서 벌어졌던 어떤 행사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초가 된 거죠. 그래서 편년체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역사 서술이 어떤 정상 궤도에 오르고 그 후대에 나올 만한 역사 저술이 등장하는 것은 이 편년체의 역사, 편년체라니까 매해 기록되는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방식의 역사 서술, 편년체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역사 서술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느냐, 그런 능력들을 개인이 갖춘 후에야 비로소
리비우스 뭐 이런 등등의 역사가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역사가 됐든 또는 철학적 설명이 됐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 설명들, 이런 것들은 이런 집단의 어떤 창작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개성화가 이루어지고 합리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앞뒤가 안 맞으면 못 견디니까. 근데 집단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개인의 역사 서술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개인의 서술은, 설명은 여기 연년체 있죠. 편년체, 연년체, 비개성적 관점의 탈색이 특징이 되었는데, 그리스의 역사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수사학과, 그러니까 문체, 글을 쓰는 어떤 테크닉, 그런 것과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이 결합된 작품들이 되고, 철학적 설명은 이제 곧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듯이 과감한 추상과 일관성, 합리성, 이런 걸 갖추게 되는 것이 집단과 개인의 이야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철학 이야기, 갑철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잠깐 간단하게 재밌는 사상가라서 뭐 철학 역사를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스 철학이 탈레스로부터 시작했고 밀레토스라는 그 이오니아의 도시로부터 출발했는데, 탈레스 뒤를 이은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기원전 6세기. 그 이제 신화 얘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평범한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해가 동에서 쪽에서 떠 서쪽에서 뜨잖아요. 사실은 반대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서쪽에서 동쪽에서 뜬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데 다음날 다시 동쪽에서 뜬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럼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헤라클레스 모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황금잔이 있어서 태양신이 그걸 타고 동쪽으로 갔다가 오케아노스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 지구에 대한 이해, 사람들 사는 땅에 대한 이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깥쪽으로 오케아노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동쪽으로 갔다 다시 뜬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상학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옛 천문학자는 해가 지구 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의 이 지역을 돌고 있으며, 지구의 북쪽 편이 높기 때문에 해가 안 보이게 되고 밤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떴다가 북쪽면, 산이 많은 북쪽면 쪽으로 해가 갔다가 다시 동쪽에서 뜬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상하게 뜬 거죠. 반원을 그렸다가 저쪽 반대편 북쪽으로 반원을 또 각도를 바꿔서 반원을 그렸다, 뭐 이랬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가 보기에 이상한 겁니다. 기존 세계관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저기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충분히 저런 설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못 갖추고 있다 보면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적 세계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가 이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에 떠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동쪽으로 올라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이유는, 지구가 그러면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겠느냐, 밑에 이렇게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슨 나무가 뿌리 내듯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별의 일주 운동이 있습니다. 이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뜬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 떠 있다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은 부분은 안 보이지만
이게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 밑이 비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별의 일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가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지구가 꼭 떨어져야 할까?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꼭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이게 완전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경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보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경험이 보여주는 바를 넘어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우리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움직인다는 상상을 못 하니까, 나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왜 운동을 하고 있어? 지구가 돌면 내가 다 느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런 편견에 가로막혀서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상상을 한 겁니다. 지구가 꼭 떨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근데 보면 지구 안에서 보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뭐 물건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다른 것들은 왜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가설을 대담하게 세우는 겁니다. 상식에 매이지 않고 합리적 가설을 세우고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왜 떨어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상도 잘 안 돼. 뭐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식에 가깝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그냥 아낙시만드로스는 생각한 겁니다. 어딘가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을 근거로 해서 위와 아래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어야 되니까, 지구가 둥근 것까지 몰랐어요. 지구가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뭐냐? 위아래가 없는 거야. 세상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으면 위아래가 없는 거죠. 이게 별의 일지 운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이렇게 도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도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비어 있는 거죠, 지구가. 상식적 세계관에서 보면 지구가 있고 위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지고, 또 지구 밑에 또 아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늘 이고 다. 반면에 아낙시만드로스의 과학혁명적 사고를,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가 이 아낙시만드로스를 갖고 책을 하나 따로 쓴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낙시만드로스는 과학혁명적인 사고, 혁명적인 사고를 했다니, 우리의 상식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그런 사고를 한 거죠. 지구가 중앙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 지구가 위고, 이쪽에서 보면 아래인데 위와 아래가 다 지구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물들은 지구 중심으로 다 떨어지지만 지구는 위아래가 없으니까 가운데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가 무엇 위에 얹혀 있느냐, 우리가 사는 땅이 무엇 위에 얹혀 있느냐에 대한 신화적 설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나라의 신화에 다들 궁금하거든요. 그런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땅에 발 딛고 있는데 이 땅 밑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인도에는 코끼리가 뭐 받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과감하게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 합리성, 이게 신화와 다른 개인의 합리성이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건 신화적 세계로부터 이탈이거든요. 신화적 세계라는 건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신화로부터 탄생하는 건 종교인데, 고동 종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신화는 그런 종교적
어떤 고등 종교의 종교성의 원천이 되는 거고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거죠. 사실 신화가 무슨 밥 먹이 주겠어요? 물론 이제 신화로 이렇게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밥 먹이 주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화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이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면에 개인은 개인이 강해지면 개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합리성이 증대되고 실용성 뭐 이런 것들이 증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신화는 어느 정도 이상의 대립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